안녕하세요. 김종승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폐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먼저 우리가 머니라는 표현도 쓰고 커런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. 그 머니와 커런시 차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, 먼저 우리 나라 말로 돈, 화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. 화폐는 한자어겠죠. 화폐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요? 네, 화폐 화자입니다. 네, 그럼 패는 무슨 패자일까요? 네, 화폐 패자입니다. 네. 우리가 얘기할 때 화폐의 의미는 화자가 될 화자에다가 조개 패자, 그 글자죠. 부수가 보면 뭔가 변한다는 의미고, 패자는 비단을 의미해요. 비단패, 비단을 의미하는데 뭔가 상품화폐 컨셉에 좀 더 맞고요. 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돈의 의미는 이 명도전 화폐 아시죠? 이 전국시대, 그게 약간 칼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도환해서 이제 돈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영어 어원을 생각해 보죠. 머니 어원은 뭘까요? 왜 이런 얘기 하려면, 왜 하냐면, 이게 기초 상식입니다. 네. 머니의 어원은, 로마 시대로 갑니다. 이 로마는 7개 언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. 고대 로마는. 카피톨리노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카피톨리노 언덕에 이 주피터와 이 주노 여신의 신전이 있죠. 그런데 이 주노 여신의 신전 이름이 주노 모네타입니다. 그때 말하는 모네타는 라틴어로, 제가 라틴어를 좋아하는데 이 모니투스, 뭔가 감시하고 이 뭔가 훈육한다,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노 모네타 이 신전에 있는 이 곳에서 뭘 했냐면, 그때 당시에 화폐를 주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곳에서 이 말 그대로 이 제조창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주노 모네타 신전 안에서 화폐를 주조했었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네타라는 말을 민트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게 된 거죠. 그래서 모네타, 민트, 모니투스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, 우리가 얘기하는 모니터링, 모니터 어원이 화폐와 동일합니다. 뭔가 감시하고 관찰한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커런시는 라틴어로 쿠렌스, 흐른다는 의미입니다. 달린다, 뭐 어디로 이동한다, 떠난다,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커런시의 의미는 뭔가 이 순환의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고, 이제 머니라고 할 때는 지킨다, 보관한다,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한국은 원화고 일본은 엔화, 뭐 유연한데 다 전부 다 둥글 원자를 쓰죠.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돈의 의미, 화폐의 의미는 뭔가 이 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, 한편으로는 뭔가 이 재화의 속성, 재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머니라고 얘기할 때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요. 커런시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사회학적인 용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고, 커런시는 어떤 이 화폐 시스템을 좀 더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통용되는 이 화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은 커런시를 번역할 때는 통화가 좀 더 맞는 개념이겠죠. 머니를 번역할 때는 뭐 화폐라고 번역하면 이건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로 삼고 있는 거는 이 앞으로 8개 세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이 커런시보다는 이 머니에 좀 더 맞는 개념이겠죠.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현존하는 그런 화폐 시스템들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학적인 의미,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미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머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화폐 4가지 기능들, 이건 뭐 교과서적이니까 다들 아시겠죠. 교환 수단, 그 다음에 가치 이제 척도, 그 다음에 이연 지불 수단 표준이 된다는 의미,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, 논의를 많이 하는데,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계산화폐 측면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다 4가지가 동일한 조건이고 다 같게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, 실제로는 이 화폐 역사를 보면은 각각 다른 이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환 수단을
교환 수단과 어떤 가치 척도,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을 이 화폐 기본 속성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, 우리가 동일하게 화폐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출처와 다른 기원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들을 지금 미리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화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우리한테 친숙한 거는 상품이죠. 이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커머더티입니다. 그러니까 한자어가 커머더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, 그 이후에는 이 피아트 머니나 또 그 다음에 그 레프리젠터티브 머니 같은 뭔가 실제 그 화폐 가치가 그 화폐가 담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1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이 10원짜리 그 동해 함유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해주는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의미의 속성을 가진 게 이 이제 피아트 머니가 되겠죠. 이제 이런 기원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코인은 말 그대로 이 항상 주조하는, 그러니까 발행하는 그 기관의 권위에 의존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와 코인은 같은 출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여기에 반해서 페이퍼, 이 우리가 이 10,000원짜리, 50,000원짜리 쓰는 이 종이, 지폐 또는 어떤 은행에 서 발행하는 가계수표, 이런 것들은 이 화폐와는, 주조된 화폐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상업적인 자본주의 시작에서 오히려 더 출발한 거고,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신용에 기반한 그런 거래에서 기원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는 거고, 이 전체 사용되는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15에서 2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화폐 경제학이라고 말할 때 이론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화폐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화폐를 뭔가 분석하고 그 기능들, 성격들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화폐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좀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재정 정책, 그러니까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이런 이 재정 정책들뿐만 아니라 뭐 수요 공급에 대한 거,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나 공급이 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얼마나 되냐, 이런 뭐 전통적인 주제들도 다 화폐 경제학에서 다룹니다. 또는 어떤 이 재무 기관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이 사회 경제 구조를 설계할 때 있어서의 게임 이론도 화폐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주로 공부할 이런 화폐 역사들도 당연히 화폐 경제학의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.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그럼 당연히 머니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죠. 화폐 공급이 어떻게 되냐, 중앙은행의 역할은 뭐냐,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화폐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접근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상식적으로 화폐는 상품에서 출발했다. 그러니까 상품 화폐 이론이 가장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화폐에 대한 이론입니다. 상품 화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, 바로 그 화폐 자체에서 나온다는 이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는 다 이 화폐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상품에서 나오는 게 화폐라고 보는 거고, 이거는 우리 이 대부분의 금화, 은화도 마찬가지겠죠. 또는 이 실제 교환 경제에서 쓰던 뭐 비단, 이런 것도 비단이 만약에 화폐, 계산화폐로 쓰인다고 하면 그 화폐 가치는 비단 자체에서 나오는 거겠죠. 이런 접근들이 이제 상품화폐 이론들이고, 근데 반대로 이 커머더티에 반대되는 거는 피아트 머니. 그러니까 피아트는 명목 화폐잖아요. 이 내재 가치가 없어요, 피아트 머니는.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커런시들은 전부 다 이제 피아트 머니입니다.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그 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의 권위 또는 정부의 어떤 보증에 의해서 이 가치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피아트 머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은
잘 하시면 이제 좋겠고요. 이게 그 커머더티 이제 머니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메탈리즘. 메탈리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커머더티, 화폐를 구성하는 커머더티의 어떤 구매력에서 그 가치가 나온다는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커머더티 머니가 결국은 이제 메탈리즘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메탈리즘에 이제 반대되는 게 그 차털리즘입니다. 차털리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트 머니를 이론적으로 도식화해 놓은 게 될 거고요. 이 두 가지 구분이 결국은 19세기 말부터 이게 20세기까지 쭉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탈리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신용화폐 이론입니다. 이제 신용화폐는 뭐냐면 화폐 자체를 그 크레딧, 화폐, 부채 이제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인 채무관계, 사회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게 이 신용화폐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이 화폐, 그 다음에 신용, 데스가 이제 다 같은 거죠. 이거는 인류학에서 많이 이제 논의하는 게 이 신용화폐 이론이고, 우리가 전체 고민해야 될 큰 중심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화폐 이론인 거고, 신용화폐 이론도 결국은 이제 뭐냐?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탈리즘 계열에 더 맞겠죠.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화폐가 부채이고 그게 사회적 신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커머더티와는 이제 다른 뷰로 화폐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신용화폐 이론에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차탈리즘,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탈리즘과 이제 차탈리즘이 큰 중심축에 있는 거고, 그 차탈리즘에는 뭐가 있을까요? 그 신용화폐 이론의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.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은행들이잖아요. 국가가 뭔가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고, 이게 이 국정화폐설이 결국은 이제 차탈리즘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화폐를 발행하는 게 이제 국가였고, 국가가 주주하는 코인 계열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으로 발행하는 은행이 자기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이제 화폐가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통용됐던 지폐 또는 뭐 이 자기합 수표 같은 게 그런 개념들이죠.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합이 됩니다. 결합이 되고 이게 차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, 그러니까 국정화폐설과 신용화폐설이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 이 차탈리즘이 더 확대가 되는 거고, 이게 20세기 후반에 경제학의 큰 흐름을 만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국정화폐설의 가장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1902년 20세기 초에 이 크나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, 뭐 영어로는 나프라고 읽지만 이제 독일어로는 크나프고, 이 국정화폐론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론을 이제 차탈리즘이라고 하고 이걸 메탈리즘에 이제 비교하는 그런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전체 세션 중에 이 차탈리즘이 이제 중요한 축이고, 이거는 이 실제 크나프의 고전도 읽을 예정입니다. 근데 이게 21세기로 오면 우리가 이제 모던 머니 티어리라고 해서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, 주목을 끌고 있는 화폐 이론이 있는데, 이 MMT라고 하는 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차탈리즘의 어떤 새로운 변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있는 거고, 이제 MMT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주제들을 이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. 그 MMT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약간 섞였어요. 그러니까 크나프의 국정화폐설, 그 다음에 이 신용화폐 이론,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죠. 한쪽에 이 메탈리즘 쪽이 있다고 하면,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MMT에서는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진화가 되고, 여기에 그 이제 케인즈 전통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겨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가 유일한 한글 장표인데, 이거는 뭐 그림이 도식적이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공공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죠. 이건 되게 친숙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올 텐데,
우리가 20세기 이제 초에 그 케인즈 경제학의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,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이게 전체 이 경제 활성화를 다시 사이클을 돌리자는 그런 주장들인데,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화폐 수량 이론과는 대비되는 그런 경제학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건 약간 개보인데 이쪽 진영이 아래쪽이 MMT 쪽에 가깝고, 이 위쪽은 이 지금 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화폐 수량 또는 이 모니테리즘에 그러니까 통화주의에 더 가까운 이론들입니다. 통화주의는 대표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론적으로 모델링을 했죠. 이 케인즈하고의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 모니타리즘은 훨씬 더 진화되어 온 거고, 20세기 후반에는 이 신케인즈주의가 이른바 이 시카고 학파와 케인즈주의가 이제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,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 진영이 이 MMT 진영입니다. MMT 진영은 대표적으로 랜달 레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고, 그 다음에 켈턴, 모슬러라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도 자세히 우리가 6번째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.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은 되게 친숙하죠. 이 퀀트 티어리 부분이, 이거 화폐 수량 이론 되게 친숙하고, 이걸 어떨 때 많이 썼냐. 크리스 버니스케라는 일종의 투자 전문가죠.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화폐 수량 이론은 언제 처음에 시작됐냐면, 이거 역사가 좀 깁니다. 여기에는 1802년에 헨리 손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 신용화폐에 대한 책에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, 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코페르니쿠스까지 갑니다. 그러니까 화폐 수량 이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죠. 네, 우리가 아는 물리학자, 천체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방면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. 이 뉴턴 아시죠? 뉴턴이 뭐도 했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조폐청장 역할도 했었죠. 네. 그리고 이 헨리 손튼이 얘기하는 화폐 수량 이론이 20세기 초에 어빙 피셔가 실제로 그 공식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어빙 피셔가 만든 이 QTM이 이 거의 이제 교과서처럼 정형화가 됐는데, 이게 바로 누구한테 공격당하냐?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한테 공격을 당하고, 이거 잘 아시는 수식이죠. MV는 PT, 이거 블록체인 다 하는 분들은 다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. 철저하게 다 이 케인즈에 의해서 다 격파가 되고, 이걸 다시 부활한 사람이 프리드만이죠. 프리드만이 어빙 피셔가 했던 모델들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20세기 1952년도에 그런 이제 논문들에서 쭉 정리하는데, 이른바 이제 통화주의가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통화주의가 이른바 이제 언제죠?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급부상하게 되고, 80년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이 정치 철학의 온라인이 돼서 이제 급속도로 주류 경제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. 사실상 지금도 대부분은 이 통화주의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하게 되는데,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알렌 그리스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통화주의자들이죠. 이런 이론들이 쭉 흘러내려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포함을 할까 말까 하다가,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교재에 가까운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. 이 조전학파입니다. 레귤레이션 스쿨인데, 이거는 영미 전통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전통,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학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때 말하는 레귤레이션은 조절학파로 번역을 하는데, 이건 뭐냐면 어떤 제도 설계 역할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전통은 어디서 오냐면은 막스 전통에서 내려옵니다. 막스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이 유럽 경제학자들이 만든 모델이고, 이 레귤레이션 스쿨이 어떻게 보면은 레귤레이션 학파가 한 번도 책 읽어보신 적 없죠. 그 다음에 공부해 보신 적 없지만,
의외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했고,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은 그 부하에나 또는 우리가 그 책을 읽게 될 예정인데 아글리에따 같은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잠깐 다룰 예정입니다. 그래서 뭐 AR, MR 이런 개념들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그냥 한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메탈리즘과 차탈리즘 이렇게 도식화해서 구분했고, 이쪽은 피아트 머니고 이쪽은 커머더티 머니죠. 그 다음에 이건 화폐 수량 이론이 통화주의로 진화되어 온 거고, 그 다음에 신용화폐론이 기반이 돼서 최근에 그 MMT로 확대 발전이 된 거고, 이 두 사이에 일종의 대립관계, 이제 경쟁 관계가 있는 거죠.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이제 주류에 가깝고 이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약간 이제 크립토 쪽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비트코인은 어딜까요?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을까요? 비트코인 완전히 왼쪽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 화폐 수량 이론 이걸 염두에 놓고 기획이 됐고, 비트코인을 철저하게 이 커머더티를 지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. 금과 같다라는 게, 그래서 메탈리즘에 좀 더 가깝죠. 물론 비트코인은 실체가 메탈리즘 같은 그런 어떤 금속 화폐는 아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쪽에 가깝고, 이더리움은 차탈리즘에 좀 더 가깝죠. 그 대신에 국가가 아닌 거죠. 커뮤니티인 거죠.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. 그 다음에 신용의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고요. 그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이제 8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암호화폐 경제론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.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개괄할 수 있는 한 책 2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세미나 이 유튜브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제프리 잉햄이 쓴 돈의 본성이라는 책입니다. 저희 그 세미나에서 주 교재로 이제 쓰고 있는 책이고요. 두 번째는 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랜달 레이가 쓴 이 균형 재정론은 틀렸다라는 책입니다. 이 두 권의 책 전부 다 이 홍기빈 소장님이 번역하신 책인데요. 번역도 훌륭하고 이 책 내용이 현재 우리가 담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읽고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